유제품 구입 시 국산 우유 사용 인증 마크인 K밀크를 꼭 확인하세요. 한국낙농요구협회. K밀크. 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문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 선정해서 가족의 치유와 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뮤지컬이죠. 하늘아 티켓 2장 보내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 부분하고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종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2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직에 도전하신 분이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예. 자, 일단 어제 신년 기자회견, 그죠?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한마디로 연두회견이라고 했는데, 연두회견이라기보다는 연두교시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약간의 형식을 달리한 것은 있지만, 예. 내용은 실망 그 자체고요. 예. 한마디로 쌍방 소통의 회견이 되었어야 하는데, 일방 통행식 회견이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나 또 언론에서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실망스럽다고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비선 실세 국정농단 부분에 대한, 예.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고요. 예. 또, 어찌됐든 청와대가, 사실 완벽하게, 인적 쇄신 이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적 쇄신에 대한 그런 의지나,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들이 한마디로 국민과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전혀 고려도 또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기업인 가석방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기업인 가석방 문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밝힌 입장 정도가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법무장관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법무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 고유 업무 영역을 하는 것이니만큼 일정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병헌 전 대표께서도 이렇게 보실 때 이 네. 역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기업인들에 대한 역차별이요? 글쎄요, 사실 기업인들이 여러 가지 배임이라든지 또 국부의 어떤 손실을 끼친 점, 또 기업의 손실이나 기업의 이익을 사유한 점, 이런 것들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법의 심판을 또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어찌됐든 기업의 총수라는 것이 한국의 경제나 사회적 구조상에 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일정하게 참여가 되고 일정한 형벌을 갖췄으면 또 빨리 하루속히 예.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과 차별적인 그런 법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 경제 활성화하고 기업인 가석방이 관련은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반인들하고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직에 출사표를 던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네. 예. 네. 지금 근데 죄송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가 되게 어수선해요. 예? 네. 먼저 정동영 전 고문의 탈당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참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새정치민주연합이 크게 바뀌고 달라져야 된다라는 하나의 경고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경고등이다. 네. 그렇다면은 그 경고등을 킨 정동영 전 고문의 탈당을 잘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결코 탈당을 한다는 것은 잘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실 이제 정동영 고문이 탈당한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당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찌됐든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를 2월 8일 날 치르고 있습니다만,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당대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전당대회보다도 전당대회 이유가 더 걱정이 된다라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당의 쇄신과 개혁 그리고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서 전당대회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라든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하는데 균형추의 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근데요, 전병훈 전 대표께서는 분열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정동영 전 고문이 탈당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결국은 친노들 때문이다. 네. 그래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아주 힘든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분열 책임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이렇게 탈당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친노 패권주의 때문에 탈당이 일어난다. 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분열 책임론은 결국 문재인 후보가 져야 된다. 이런 주장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글쎄요, 보십니까? 그거는 한쪽 주장이 지나치게 좀 확대 해석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일단 분열의 책임론은 어찌됐든 당을 나가신 분이 가장 큰 책임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어찌됐든 금년이 1955년 9월에 민주당이 창당됨으로 해서 꼭 2015년을 맞는 우리 입장에서는 꼭 60년이거든요. 예. 60년을 맞는 지금 우리가 과거에 민주당이 60년 동안 가져왔던 역사적 정체성을 한번 새롭게 되새기고 우리 스스로가 서로 이해와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 화합과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켜서 예.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이거를 일탈하거나 또는 분열을 하면서 다른 어떤 이유를 대는 것은 예. 가장 잘못된 저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 내부의 문제도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내부의 문제점들이 좀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치유되기도 하면서 해소 방안이 서로 강구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열 책임론은 탈당한 정동영 전 고문이 져야지 문재인 후보가 져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문재인 후보가 정동영 의원님을 전 의원 상임고문님을 탈당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예. 그걸 문재인 의원에게 예. 책임을 돌리는 것은 조금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닌가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 네, 예. 근데 후속 탈당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우리가 전당대회를 이제 마치고 나면 또 일종의 약간의 후유증과 부작용이 있겠죠. 예. 이것을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당대표에 나가지 않고 이번 최고위원회에 나선 이유가 예. 전당대회 이후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가장 균형감 있고 중심적인 역할로서 수습하는 데 적임자가 아니냐 해서 최고위원으로 나선 것이고요. 하여튼 우리의 내부 균열된 모습을 신속하고도 기민하게 수습을 해서 통합된 그런 당을 추스리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기능이고 또 이번에 예.
지도부에 나서겠다고 한 분들의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병훈 전 대표께서는 당명 아까 민주당 말씀하셨는데 네네. 민주당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이 너무 길고요. 길어요. 예. 그거 진짜 방송하는 사람, 칼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쥐약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길고 또 지난해 그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 당 인사들까지도 당명을 풀네임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으로 바꾸느니 새정치민주당으로 바꾸니 이런 논의를 하기 이전에 금년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된 지 사실상 60년째 맞는 해이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 새정치민주당 창당 60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당 이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되새김질을 통해서 동지적 일체감을 찾아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당명의 어떤 최대 공약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고요. 지금 당장 전당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이 당명으로 가자 저 당명으로 가자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또 제가 당 이름을 바꾸자라는 그런 제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당명을 정해가는 과정 자체, 이 당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역사성 그리고 그 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동지적인 일체감 거기에다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끌었던 신당과 또 통합을 한 통합 정신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을 잘 융합하고 혼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과정의 결과물로서 당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 과정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정비와 그리고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또 동지적 일체감을 만들어 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서 제가 당명에 대한 재검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논의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해서 대다수의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부르기 쉽고 그리고 민주당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제대로 나타내는 당명이다라고 동의를 한다면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도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께서도 제가 같이 통합 과정에서도 같이 일을 해봤고 또 통합 이후에 같이 당대표와 저는 원내대표로서 일을 해봤습니다만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랑은 끝까지 안철수 의원이랑은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통합을 했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인터뷰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고위원회에 도전하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2014년 최고의 축구 선수, 전 세계의 최고의 축구 선수 하면은 역시 호날두 모양이죠? 네. 지금 내년 초에 전 1년 동안 가장 잘한 축구 선수가 누구냐. 이걸 뽑기 위해서요. 각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그리고 주장, 기자들한테 투표를 이제 시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로 나왔는데 오늘 후보자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리고 리오넬 메시, 그리고 독일 대표팀 축구 대표팀의 골키퍼였던 노이어 선수가 3명이 올랐었는데 그 중에 오늘 최종 수상자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전 세계 축구 선수를 통틀어서 가장 잘한 선수다 이런 거죠. 득표율을 보면은 37.66%를 호날두가 얻었고요. 메시가 15.75%, 그리고 노이어가 15.72%. 그러니까 호날두가 메시나 노이어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으면서 수상이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 선수상 받은 게 호날두가 3번째고요. 지난해 워낙 잘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축구 포르투갈 국가대표팀과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모두 61골을 집어넣었고요.
챔피언스리그 한 시즌 최다골인 17골. 원래는 14골 기록이었었는데 예. 그걸 호날두 선수가 깼고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스페인 구강컵 우승, 우에파 클럽컵 우승, 그리고 뭐 슈퍼컵도 우승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승 개인 성적도 좋고 팀 성적도 좋으니까 수상자로 이제 결정이 됐고요. 예. 반면 메시는 2009년부터 4년 연속으로 수상을 했는데 지난해에도 후보에 올랐다가 호날두한테 졌고 올해도 호날두한테 졌습니다. 예. 메시의 지난해 성적을 보면요. 프리메라리가 개인 통산 최다골. 이거는 뭐 메시가 꾸준히 계속 그동안 골을 넣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경신이 유력한 기록이었고요. 예.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개인 통산 최다골. 이것도 역시 한 골, 두 골 계속 싸우다 보면 되는 거니까 또 둘 다 모두 개인 기록이나 이런 걸 넘었다는 점에서 호날두보다는 좀 영향력이 약했고요. 그리고 팀 성적도 상당히 중요한데 바르셀로나가 2013-2014 시즌에 하나도 우승컵을 한 개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 성적이나 팀 성적 모두에서 호날두가 메시를 이긴 거고요. 관심을 끈 게 사실 골키퍼 노이어 선수의 수상 여부였습니다. 예. 골키퍼로서 상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몇몇 언론들은 노이어가 상을 받을 거다 이런 예상들도 있었는데요. 노이어가 3위에 머물렀는데 메시하고 격차가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전을 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호날두를 찍었고요. 그리고 주장인 기성용 선수는 메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피아리츠가 강정호 선수하고 입단 계약을 마무리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ESPN 보도니까요. 뭐 거의 사실로 보이고요. 4년에 계약을 했다. 네, 총액이 1,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5억 원 정도 된다. 4년에요. 이정료가요? 네, 1년으로 따지면 400만 달러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40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메이저리그 평균 연봉이 381만 달러입니다. 강정호가 400만 달러를 매년 받는 꼴이 되니까 평균보다는 조금 웃도는 그런 좀 조건을 그런 거를 이제 계약을 했고요. 강정호가 이제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 뭐 신체 검사야 뭐 어디 팔이 부러지거나 무릎이 뭐 다쳤거나 이런 거 아니면 통과가 되니까요. 그렇죠. 스포츠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아마 별 이변 없이 피츠버그의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도 높고요. 예. 이게 4년 동안 1,600만 달러, 1년에 400만 달러가 그렇게 사실 많은 거는 아닙니다. 물론 평균은 됐는데 4년 동안 이 금액을 받는다고 하면 올해 첫 해 받는 금액은 이 금액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조금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고 가면 조금씩 올라가는 거겠죠. 어쨌든 강정호가 본격적으로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자유학기제를 꼽았었죠. 경기도 등 이 전국시도 90% 이상의 학교가 자유학기제를 희망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학교 현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경상북도 포항제철 중학교인데요. 이 포항제철 중학교 사례를 통해서 자유학기제가 어떤 것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포항제철 중학교의 노정은 교감 선생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포항제철 중학교 교감 노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그 자유학기제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예, 본교에서는 2014년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1학기에 첫 시행을 했었습니다. 예. 2014년 2학기요? 예.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자유학기제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방학 기간 같은 거 마음대로 조정하는 건가요? 그건 그렇다기보다는
자유학기 한 학기 동안 가장 네. 큰 특징이 이제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아. 예, 학생들이 이 기간에는 그 시험의 중압감에서 일단 벗어납니다. 예, 그리고 예. 지정된 자유학기 동안에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학교마다 특성에 맞춰서 재구성된 진로 탐색 과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행복감을 좀 느끼도록 해주자는 그런 취지의 교육 과정을 자유학기제라고 합니다. 저기 예. 근데요, 제가 네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중간고사, 네네. 기말고사 안 보면 네네. 이른바 특목고 어떻게 가요? 거기도 내신이 중요한데. 예, 그거를 이제 교육부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실시하는 학기의 그 시험은 그 특목고나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 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그 안을 다 짜놓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고 이거 그러니까 뭐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 같은 거 이게 또 입시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이러한 것에 있어서의 어떤 비중이나 수업 방법은 이전하고 다른 건가요? 암만 해도 이제 진로 탐색 그 과정 수업들을 그 학교마다 재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교에서는 한 주당 4시간 이상씩 배당된 국어나 수학이나 과학, 역사 같은 과목에서 이제 주당 1시간씩의 그 시간을 빼서 그 체육 미술 시간하고 합쳐가지고 하루 전일제 진로 탐색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예. 이제 이게 전혀 그 학습이랑 무관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수는 일반 교과 수업으로 운영을 했죠. 그 이제 진로 탐색 수업에서 교사들이 진로 탐색을 위한 주제 수업이나 아니면 예. 프로젝트 수업 방식 이런 반등을 개설하고 또 이제 교육과정 자체를 재구성해가지고 예.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반편성을 할 수 있도록 아하. 그 전일제 날에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반 교과 수업도 선다형이나 또는 지정된 시간에 전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사하고 동료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과정인데요. 예. 학습 과정에서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방법이 학생 활동 중심 수업으로 많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자유학기제 이제 시행했을 때는 참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될까? 그죠? 예, 그렇죠. 이제 우선 제일 걱정스러운 게 시험을 보지 않고 과연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은 또 어떻게 재구성을 할 것인가 꽉 짜여진 틀 속에 있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걱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교사들도 이제 혼란스러워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과별로 학년별로 분과를 만들어서 수시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회의를 하고 또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그 안심하고 이 교육과정을 따라올 수 있도록 수시로 가정통신문이나 집학교육, 학교 홈페이지 등으로 사전에 이제 그런 자유학기제 운영 활동에 대한 그 소개 작업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예.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더 힘들어지셨겠네요. 많이 힘드시죠? 예, 그죠? 예. 네, 사실은 이제 교사들이 처음에 그 2학년 자유학기제 학기를 대부분 기피하셨어요. 힘들 걸 알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출발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에 많이 동행해 주신 선생님들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 활동 수업이라든지 예. 수시평가 준비 이런 것들을 그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자유학기제 하면서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하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은 이제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나서는 실행 후에는 학교가 굉장히 밝아지고 그리고 이제 학생하고 교사 사이에 그 소통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거의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들도 좋아하죠? 많이 좋아합니다. 많이 학생들이 좋아해요? 이제 제일 좋아합니다. 예. 시험 안 보니까 그 당연하지. 시험 안 보는데 왜 시험을 안 보죠? 이러면 비정상이죠. 예. 아니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안 봅니까? 막 이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일단은 이제 첫 단체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또 아이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해야 될 일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이런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가지고, 이제 학생 선생님들하고 훨씬 친해지고,
그 이제 예. 교실 수업도 변화되고 그래서 예. 만족도가 알겠습니다. 높습니다. 예. 더 보완해야 될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자유학기제가 사실 올해 예. 그 이제 지급되는 희망학교 운영비가 예. 사실은 매년 지원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대부분 학교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활동형 진로 탐색 수업이 사실은 많은 예산하고 보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지속적으로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이제 학부모 또 전문가의 예. 교육 기부나 지역사회 지원이 체계적으로 잘 구축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포항제철중학교의 노정은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머, 근데 토마토 진짜 좋아. 회식 많은 우리 대리운전 고객님, 특히 남자 고객님, 홍제동 김수미 강력 추천이 와요. 좌우로 정렬 2588 토마토 좋네, 토마토 좋아 25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1662님 이런 말씀 보내주셨네요.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구조조정 해주세요. 국민의 소리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2533님은 어제 기자회견 좀 실망하셨다는 그런 글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예,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저도 목소리 좀 깔아봤습니다. 예, 오늘도 다양한 사건 문제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셨죠? 백기종 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얘기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서초동하고 양양인데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의정부도 잠깐 얘기를 하는데, 서초동 얘기부터 한다면, 이게 네. 말이에요. 네. 수면제 썼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이거 아주 계획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이 계획적인 범행이죠. 그 남편이 그 서울 유명 사립대 Y대 경영학과 출신이고, 이게 이제 미국계 IT 회사 상무로 재직을 했었고, 야, 참 가족은 다 40대인데 갖췄거든요. 상무. 네. 어휴, 그리고 강남의 그 R 아파트라고 서초동에 아주 그 40평 후반대 아파트 소유, 또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쉽게 말하면 거의 그 강남에서 아주 중상층의 상류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사실상 상대적 빈곤감이란 말을 여기서 사용한다는 게 참 안 됐지만, 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낀 그런 병리적인 현상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지금 기결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수면제를 사서 살해를 하기 전에 작년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일가족 다 태우고 뭐 평소에 알고 있던 그 교통사고, 그런 교통사고를 한꺼번에 가족이 다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 실행을 못하고 결국은 수면제를 구입을 해서 와인에 타가지고 그 큰애와 자기 부인에게 주고 새벽 3시에 결국은 유서 2장을 쓰고서 살해를 한 이런 사건입니다. 팀장님, 네. 이런 종류의 사건을 많이 다뤄보셨을 텐데 네네. 그 교통사고를 한꺼번에 죽으려고 그랬다 못 죽었다. 결국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도 죽을 용기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남만 죽이고 결국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건을 해보면 결국은 지금 이 사건 발생지가 알 아파트 7층이거든요. 이건 언론에 안 나간 얘기인데요. 7층인데 사실 보면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족을 살해하고 본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충주로 가서 4시 한 4, 50분쯤에 5시 다 돼서 새벽. 네. 충주로 가서 왼쪽 손목에 자해를 했는데 자해가 자체가 굉장히 경미한 상처예요. 그리고 결국 그 바지가 무릎까지밖에 물이 젖지 않았는데 이거는 충주댐에 들어가긴 갔는데 무릎까지 정도 들어갔을 때 겁이 나서 다시 되돌아 나온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런 심리로 봐서 가족들은 살해하고 본인은 정작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살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 이게 불행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아까 어디 서초동에 무슨 좋은 아파트에다가 40평대 후반에다가 외제차 몰고 다니고 그거 다 팔으면은 빚 갖고도 남고 사실 출발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신 교수님이 그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 갑자기 화가 나네. 5억을 담보대출 받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회사 취업을 하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자기 스펙이나 이력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재취업을 자신을 했는데 결국은 40대 후반 나이에 받아주는 데가 없었죠. 그래서 상실감을 맛보고 어떤 패배감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남부터미널 서초동 남부터미널 옆에 고시원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다음에 담보대출 집 담보대출 5억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거기서 2억 7천이 손해를 보고 1억은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1억 3천 정도 남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알 아파트가 시세 가격으로 한 5억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 예전에 한참 부동산 경기 살았을 때. 비해서. 그런데 지금은 11억 미니멈 11억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를 팔고 5억을 갚으면 6억. 그다음에 부인 통장에 3억. 잔고가 1억 3천, 10억 3천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지금 경제적인 빈곤감 때문에 가족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는 건지 이게 과연 너무 신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 화가 나고 이게 정말 이 강남병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거저거 제해도 6억 정도 남으신다는 말씀 아니세요? 10억 3천이 남습니다. 10억 3천이요. 아니 그러면 그거는 진짜 그 돈만 가지고도 중산층이 되는 건데. 그렇죠. 아니 명문대에 나왔다는 친구가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안 도나? 그리고 그 양쪽 처가나 친가 쪽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너무 참 기가 막힌 사건이고 이게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그렇죠. 아니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땐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데 요 양양 사건 있죠. 네네. 요것도 돈 문제하고 얽히긴 얽혔어요. 요거는. 네, 양양 사건은 지금 이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은 몇 프로 정도는 뭐 또 이해하는 감이 있다고 치더라도 양양 사건은 악마를 보았다의 더블 플러스 알파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평소에 언니 동생 하는 41세 된 그 이모 씨인데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 자모 회의 때 만난 그 동네 이웃이거든요. 예. 근데 1,800만 원을 최초에 빌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 이자 형태를 조금씩 받고 이랬었는데 2013년 4월 달에 피해자 남편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죠. 그래서 별거하면서 치료를 하는 중에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게 가사 도우미도 하고 식당 일도 하면서 하는데 이 겨울에 냉방에 몇천 원을 아끼려고 그 보일러도 켜지 않고 이렇게 살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생활비가 이제 없으니까. 이 여자가 돈을 재촉한다고 해서 이제 만나서 다투다가 결국은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강릉에 나가서 28정의 졸피뎀 수면 유도제 처방받아서 사가지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맥주
음료수를 삽니다. 잠깐만요. 질문. 이 수면제 이거 처방전 없이 못 사잖아요. 네. 병원에 가서 거짓을 하는 거죠. 의사한테 가가지고 잠을 못 자고 내가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있다 하면은 의사로서는 처방전을 써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약국에 다니면서 수면제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집에 와가지고 그 맥주에 넣은 수면제 타고 그 또 음료수에도 타서 그 피해자 집에 와가지고 부인에게는 맥주를 주고 그다음에 얘들에게는 그 음료수를 주는데 결국 그 얘들이 몇 살입니까? 13세 장남, 9세 딸, 막내 아들이 또 6세. 이래서 이제 4명의 그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다 먹이고 그리고 나오면서 구한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러버리죠. 그리고 나와서 또 얼마나 악마 같은 행동을 하냐면 소방차가 이제 출동을 하니까 2분 뒤에 소방차 뒤를 따라옵니다. 자기 차를 타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마치 같이 구조하는 것처럼 하고 이웃 주민에게는 평소에 그 하지 않은 남편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해라. 경찰 진술에. 이런 형태의 말을 흘려서 결국은 그 치밀하게 안 좋은 범죄를 꾀했는데 아니 경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반드시 누운 상태로 발견된 것이 이상한 거죠. 왜 그러냐면 불이 나면 기어 나와야죠. 웅크리거나 아니면 그 출입구 쪽으로 몰리거나 이런 형태인데 반드시 누운 형태로 발견이 돼서 결국 부검을 의뢰해 보니까 그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을 범인으로 추적해서 서울 서초구에 숨어 있는 걸 체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신이 반드시 누워 있다는 게 그 당연히 이상하죠. 불이 나면 그렇죠. 본능적으로 뭐 나가려고 한다거나 그렇습니다. 출구 쪽으로 몸이 가다가 어떻게 쓰러지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수면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서초동도 그렇고 양양도 그렇고. 이 수면제는 사실 이게 본인이 불면증이 있다라고 하면 병원의 의사가 처방전을 주고 또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가져오면은 약사는 당연히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상 범죄에 악용해서 그런 거지 수면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면제를 갖다가 범죄에 이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도구 있잖아요. 삼단봉 사건도 있죠. 요거는 호신용으로 샀지만 결국 범죄에 사용하는 거고 식도나 가도도 결국 흉기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지 처방을 하거나 파는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 반드시 누워있다는 사실 자체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수사가 들어간 건데 역시 그러면은 이 범인을 지목하는 데는 뭐 아까 소방차 쫓아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 CCTV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 경찰에서 이제 최초에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수사를 시작을 해서 강릉, 묵호, 양양, 속초 일대 1000여 개소의 주유소, 약국, 마트 그 CCTV를 전부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용의자를 압축을 해서 찾은 건데 이 용의자는 최초부터 진술을 할 때 자기가 불을 지른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는데 결국 뭐 수면제를 먹였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부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다 자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건 뭐 1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검찰이 사형 구형을 해서 선고를 받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기징역 선고보다. 그러니까 아주 죄질이 안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4명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평소 언니 동생 하면서 계획살인을 한 거죠. 휘발유 구하고 수면제 구하고 불을 지르고 이렇게 해서 결국 4명의 아까운 생명을 살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요. 의정부 화재 사건. 이거는 사실은 방화는 아닌 쪽으로 나가는 거 같죠? 네. 이 오토바이가 2000년부터 2006년도 사이에 대만에서 만들어진 오토바이고 사륜구동 ATV라고 산악용이거든요. 그 오토바이가 바퀴 4개 달린 거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토바이 사용자가 그 908호에 일시적으로 사무실 사용하면서 증권 투자 관련 일을 하는데 문제는 CCTV 분석을 해보면 1분 정도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키 뽑은 뒤에 1분 정도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우편물 있는 인근의 그 쓰레기라든가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가지고 그 드라이비트 공법이라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은 그 스티로폼 내장재. 이게 마감재로 사용을 했던 게 이제 결정적인 건데 결국 10층까지 불이 한꺼번에
뭐 한 10여 분 만에 푹 타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오토바이를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를 보냈는데 80% 정도 이상이 전소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전문가들에게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그 배터리를 저용량에서 대용량으로 교체를 했을 때 이게 가부하가 일어나거나 또 겨울이면은 열선을 추가로 설치를 한다고 해요. 이랬을 때 거기에서 가부하 걸려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서 피복류에 인화돼서 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금 이런 그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오토바이 주인은 2달 동안 탔는데 기계적 결함이 없다 지금. 네, 2달 전에 중고로 구입을 했는데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배선을 뭐 조작을 하거나 추가 설치를 했거나 하는 이런 게 없었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평상시에 저도 많은 수사를 해봤지만 오토바이 차량에서는 자체적으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 엔진 가열이라든가 이런 걸로. 근데 오토바이에서 세우는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불길이 일어난다. 스파크가 일어나서 발화가 됐다. 이런 건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주 정밀하게 감식이 되고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화재 사건도 한번 다뤄보셨죠? 이제 많이 다뤄봤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스프링쿨러가 이게 의무가 아닌 모양이에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스프링쿨러가요. 네. 이 그 소방 방재법에 보면 11층부터 고층 빌딩에 한해서 하고 10층 미만은 11층 이상 되는 건물한테는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10층 미만은 의무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설치를 안 하는데 이유는 보통 10층까지는 고가 사다리라든가 소방이 출동을 해서 화재 진압이 용이하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6m, 4m 그 실제 마감재로 만든 스티로폼 내장재, 그 샌드위치 패널 이걸 세워서 화재를 한번 그 불을 붙여봤는데 1분 30초 만에 불이 붙고 결국 6분에서 4분 정도 만에 6m까지 불길이 완전히 화마에 뒤덮여버리는 이런 실험 결과도 있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서 실제 실험해보고 연구해보면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됐을 때는 95%가 화재 진압이 초기에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처에서도 이 부분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전국에 35만 6천 세대가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드라이비트 공법이라는 이런 형태가 지금 대다수인데 이게 50% 정도 시간이 절약이 되고 또 비용이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로티라고 해서 1층은 그 외벽만 그 세우고 그 내력벽만 세우는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은 계단이 하나밖에 없는 이런 형태의 공법, 이런 게 결국은 불이 화재가 났을 때 환풍구 역할을 해가지고 이 피난을 밑으로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드라이비트 공법은 불길이 순식간에 붙어서 전체로 번진다. 이런 게 지금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되고 스프링클러 문제 같은 경우도 10층 이하에서 반드시 그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일 날도 이 대봉 그린 아파트 의정부에서 불이 났는데 11일 날 다른 400m 떨어진 곳에서 19층짜리 빌딩에 불이 났어요. 그 10층에서. 근데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돼서 이미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을 때 이미 화재 진압이 돼버린 상태예요. 그만큼 스프링클러가 중요한 건데 10층 이하라 그래서 스프링클러 장착을 의무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지금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요, 대학가 이 하숙하고 이 왜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건물도 지금 아까 35만 세대 정도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식의 공법으로 진 것도 상당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지금 서울에요. 서울에 무려 지금 그 10만 세대 가까운 게 이런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더 또 위험한 게 이번 그 의정부 그린 아파트, 대봉 그린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게 지금 규제가 보통 5m에서 6m 정도는 동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촘촘해요. 예, 50cm 이상만 간격이 있으면 법에 저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드림타운 아파트, 해 뜨는 마을, 그 다음에 4층 상가 건물, 또 주차타워 다 번져버렸죠.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부분을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빨리 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관리 감독을 하고 또 화재가 일어날 곳은 미리서 개선을 해야 된다. 스프링클러는 예를 들어 10층 이하 같으면 6천만 원 정도밖에 그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전체 건물에 예. 시설비가 예, 그거밖에 안 든다고 하는데 예. 이 스프링클러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허가를 해서 이런 인명살상 이번에 한 300여 명 인명살상이 됐다는 게 참 비극입니다. 아휴,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런 일이 또 없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많이 산재돼 있다니까 더 걱정이 되네요. 예, 백 팀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지금까지 백규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223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말이 안 되네요. 모든 건물에 다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한두 개입니까? 근데 이렇게 생명과 직결되는 건 정말 빨리 설치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뮤지컬 하늘아 당첨자 말씀드리겠습니다. 1662님이신데요. 축하드리고요. 좋은 시간 보내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